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믿기 힘든 막장 사연들이 많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의외로 현실에선 더 막장이고 기절초풍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도 그랬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고요. 곧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직원은 남편 포함해서 15명 정도 되고요. 예전에는 한국인 직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인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등등 다양한 나라에서 일하러 많이 왔죠. 저희 아버님은 좀 무뚝뚝하고 말투도 좀 거친 성격이세요. 저희 남편은 그런 아버님과는 달리 좀 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인데 아마 아버님보다 어머님을 많이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인상부터도 엄청 선하시고 마음도 따뜻하고 여리신 분이거든요. 아버님이 워낙 말도 툭툭 내뱉으시고 다정한 면도 전혀 없는 분이어서 그런지 어머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님을 참 잘 챙기셨어요. 저에게도 참 좋은 시어머니시고요. 저에게 늘 다정하게 얘기해 주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저를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결혼 생활 동안 고부 갈등 같은 건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 아버님 때문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남편이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부모님과 자주 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집도 가깝고요. 그런데 저한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거침없이 필터링 하나 없이 화내시거나 툭툭 내뱉으시니까 처음엔 저도 좀 놀랐고 상처도 많이 받았죠. 시간이 지나고서는 저도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했지만요.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 자연유산을 몇 번 하고 겨우 아기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 딸인데 그 딸아이를 겨우 출산하고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그 후에 둘째는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 뻔히 알면서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아들은 못 낳고 딸 하나 겨우 낳았다면서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리고 저희 딸은 손녀라는 이유로 할아버지한테 예쁨도 못 받고 컸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저를 친정엄마만큼 잘 챙겨주시고 예쁜 손녀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주신 상처 어머님이 대신 치유해 주셨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버님 때문에 속상한 일도 때로는 있었지만 그만큼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었기에 괜찮았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님 성격이 워낙 세시긴 하지만 또 어머님이 성격이 좋고 유하시다 보니까 두 분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걸로 보였죠. 물론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 어머님이 많이 참고 누르고 사셨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이랑 대화하면서 아버님 성격 맞추기 힘들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면 그래도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 양반이 좀 괴팍해 보여도 잔정도 많고 속은 따뜻하다고 하시면서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어머님도 여전히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참 저희 아버님 끝까지 너무하신 분이더라고요. 어느 날 한창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어머님이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지금 찾아뵙는다 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이 우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저는 겉옷만 입고 부랴부랴 어머님 계신 댁으로 달려갔죠. 시댁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는 위치에 있거든요. 가보니까 어머님은 이미 한참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며 힘겹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바람이 났다고요. 저는 어머님께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 워낙 말씀은 팍팍 하시고 성격이 거침없으시긴 해도
그런 행동은 안 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냥 마음 한켠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님 놔두고 외도는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아버님이 바람을 피셨다는 겁니다. 정말요,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동네 사람한테 들었다. 너네 아버님도 요즘 부쩍 행동하는 게 수상쩍었고 그러다가 몰래 그 여자랑 통화하는 거 나한테 걸린 거야. 그걸로 내가 따졌더니 바람핀 주제에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다. 살기 싫으면 살지 말자고 하면서. 네?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오히려 살지 말자고 하신다고요? 그래, 먹긴 놈이 성낸다고. 내가 어이가 없다. 그 여자한테 눈이 돌아도 보통 돈 게 아닌 것 같아. 그 여자가 누군데요? 누군 줄 아세요? 공장 근처에 카페 하나 있잖아. 아, 네, 알아요. 이름이 그린 카페였나? 맞아. 거기 여주인. 어머, 정말요? 거기 공장 사람들이 커피 잘 마시는 곳 아니었어요? 맞아. 세상에, 이게 무슨...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님 공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카페가 있거든요. 저도 남편이랑 가봤는데 이름은 카페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방 같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카페 주인은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인데 화장도 엄청 진하고 옷도 몹시 화려하게 입었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 도시에 있다가 왔다는데 일반적인 일을 했던 여자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 근처에 카페가 거의 없다 보니 공장 직원들도 그곳에 가서 커피를 잘 마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근데 거기 주인이라고 해봤자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던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네 창피한 일이니. 나도 처음에 영기 엄마한테 듣고 못 믿었다니까. 근데 영기 엄마 말론 너네 아버님이 허구한 날 거기 가서 놀고 있고 그 여자랑 팔짱 끼고 어디 다니고 그런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 눈이 무섭지도 않은지. 아휴, 세상에. 저도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머님. 그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안 입고 오면 이혼하재. 그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리고 싶은가 보다. 니네 아버님이 다 늙어서 미쳤나 봐.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봐. 세상에.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겨우 달래드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어머님께 아버님이랑 다시 얘기를 잘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때까진 아버님이 헤어지고 어머님께 잘못을 구하면 어머님도 받아주실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정말 그 여자에게 단단히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그 후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고 오히려 어머님께 이혼을 계속 요구하셨으니까요. 저희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아버님께 화도 내보고 설득도 했는데 아버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게 뭐가 문제냐며 도리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자식 보기 부끄러우신 것도 없으신 듯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저도 정말 아버님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어요. 어머님도 아버님이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헤어지자고 나오니까 만정이 떨어졌다며 콱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골머리가 아프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그 여자네 가게를 찾아가 보자고 하셨어요. 너무 분통 터지는데 아버님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면서 아마 그 여자네 집에서 사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어머님이 가자고 하시니 알겠다며 따라 나섰죠. 어머님을 지켜드릴 요량도 있었고 또 한편으론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그 낯짝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과 제가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 여자는 저랑 어머님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기요, 천덕현 씨 아시죠? 가까이서 보니 정말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뻘인 남자와 바람이라뇨. 제 물음에 그 여자가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누구세요?
제가 천덕현 씨 며느리거든요. 저분은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그 말에 그 여자는 띠꺼운 얼굴로 저희 어머님을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얘기 좀 하시죠. 그렇게 그 여자는 귀찮은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화가 나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우리 남편 혹시 그쪽 집에 있어요? 오빠요? 네. 오빠? 세상에, 보아하니 우리 며느리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빠 뻘인 사람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 여자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거 따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본인 남편한테 따지세요. 자기 집에 있기 싫고 좀 재워달래서 재워주는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자기 남편한테는 별 말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 그 여자는 미안함은커녕 뻔뻔한 얼굴로 도리어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랑 어머님도 깜짝 놀랐고요. 뭐예요? 이봐요. 당신 지금 불륜이잖아. 근데 뭐가 이렇게 뻔뻔해요? 제가 따지니까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저기요. 내가 그쪽 남편하고 바람핀 것도 아닌데 좀 빠지죠? 뭐라고? 그쪽이 바람난 사람이 우리 시아버지라고.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 아니잖아. 그 여자의 뻔뻔한 말투에 저희 어머님도 손을 부들거리시며 따지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당사자니까 말해도 되겠네? 왜 그러고 살아요, 젊은 사람이. 또래 만나서 살면 되지. 나이도 한참이나 많고 그것도 가정까지 있는. 그건 제 남자 취향인 거고요. 아줌마, 확실하게 말할게요. 저 아줌마 남편 제가 오라고 한 적 없고요. 본인이 와 있는 거예요. 저도 귀찮아요. 밥 해주기도 싫고. 제발 도로 데려가세요, 좀. 그러면 뭐 진지한 것도 없으면서 재미삼아 유부남이랑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말고 아줌마 남편한테 얘기하시라고. 아, 진짜 짜증나네. 그 여자는 저와 어머님에게 화를 벌컥 내더니 다시 자리로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저나 어머님이나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분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고 저는 일단은 어머님을 데리고 그 가게를 나왔어요. 그 자리에 있어봤자 어머님만 혈압 오르실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분통 터져 하셨고 그날 못 드시는 술까지 드셨습니다. 저도 너무 화나고 속상하고요. 저는 일단 어머님께 이혼하시든 안 하시든 증거는 다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집에 오지 않고 그 내연녀도 뻔뻔하게 나온다는 내용을 담아서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가진 연락을 다 해도 계속 집에 안 들어오시고 공장에까지 잘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집으로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이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이제 이른이 다 돼가시는 아버님과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 내연녀 사이에서 임신이라뇨. 정말 기막히다는 말로 부족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 말 듣고 쓰러지실 뻔했고요. 저희 남편도 아버님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아버님은 도리어 자기한테 뭐라고 할 거면 회사에서 나가라는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뭐길래 가족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만큼 아버님은 그 여자한테 단단히 미치신 거였죠. 결론적으로 결국 어머님은 질릴 대로 질려 이혼하기로 하셨어요. 대신 저희 쪽에서 모은 증거도 있고 이미 내연녀가 임신까지 한 상황이기에 유책은 당연히 아버님께 있었죠. 저는 어머님과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며 상담을 다녔고 아버님도 재산 지키시려고 나름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유책이 확실한 상황인데다 결혼 생활이 오래된 탓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님은 어머님께 신축 아파트를 주시기로 했어요. 시내 쪽에 아버님이 분양받으신 신축 아파트가 있었는데 평수도 크고 시세가 괜찮았거든요.
어머님은 그거 받기로 하고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 같아선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뱃속의 그 아이 호적에도 못 올리게 했으면 했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정이 다 떨어져서 그렇게 버티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화병 나실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더 환장할 일은 그 내연녀가 본격적으로 본처 자리에 앉고 싶은지 아예 시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된 것이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알아보니 저랑 나이 차이가 5살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진짜 아버님하고도 연 끊고 살고 싶은데 남편이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얼굴을 보고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여자는 저희 아버님 보고 오빠, 오빠 하면서 정말 애교스럽게 굴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버지 버린 사람한테 저러고 싶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 여자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하긴 그 정도로 뻔뻔하니 본처 내쫓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한 거겠지만요. 저희 아버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여자 먹인다고 온갖 좋은 음식은 다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살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못 봐주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아버님 인생이고 그 여자가 애까지 임신했으니 알아서 사셔라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저희와 어머니만 잘 챙기면 그만이죠. 하지만 정말 열받는 건 이 여자가 저에게 자꾸 시어머니 행세를 하려고 드는 겁니다. 살림 합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왜 아버님한테 안부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안 찾아오냐 고나리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떨떠름해서 그 여자한테 어머님이라는 호칭도 안 했는데 그것도 기분 나쁘답니다. 아버님에게 쪼르르 다 이르더라고요. 아버님까지 저에게 이제 새 식구 됐으니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하고 저희 남편도 화가 나서 그냥 공장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야 되나 하더라고요. 아버님 안 보고 살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말이 쉽지 그 나이에 어떻게 새로운 직장을 찾겠나요.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늦은 나이에 애를 가져서 몸조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 저보고 종종 와서 반찬도 만들고 밥도 해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가기 싫고 밥이고 뭐고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 거절도 했는데 아버님도 전화해서 좀 도와주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오히려 미친 거 아니냐면서 가지 말라고 했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님 성격이 너무 욱하다 보니 남편이 잘릴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아들이고 뭐고 나가라고 할까봐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겐 그냥 말 안 하고 가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줬습니다. 더 짜증나는 건 그냥 먹으면 되지 짜네 싱겁네 조미료 뿌린 건 아니냐 하면서 트집도 엄청 잡더라고요. 뱃속의 귀한 아이가 함께 먹는 건데 신경 써달라면서요. 진짜 반찬을 그 여자 면상에 집어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 번은 그 여자가 대놓고도 그러더군요. 명희 씨, 많이 하니꼬? 네? 아니, 맨날 죽상으로 있길래 그렇게 인상 쓰고 있지 마. 주름 생겨. 제 주름은 제가 알아서 신경 쓸게요.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뻔세하고는. 저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제 시어머니 아니시고 그냥 저희 아버님 새 부인이신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따로 계시거든요. 뭐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징징 짜면서 그대로 아버님에게 일렀더라고요. 아버님 저에게 전화 오고요. 예, 명희야.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정말이냐? 네, 나랑 결혼했으면 네 시어머니기도 한 거다. 아버님, 저 아버님 댁에 반찬 만들어드리고 밥까지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강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뻣뻣하게 구냐? 저한테는 쉬운 일 아니에요.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나중에 내가 가진 재산 싹 다 미아한테 넘겨주는 수가 있어. 그랬으면 좋겠냐?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재산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어머님이나 저희한테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은 누가 어머님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잔말 말고 미아한테 어머님이라고 깍듯하게 해. 저도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착하고 순한 시어머니 만나서 너무 좋았다가 결혼 15년 지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시집살이라뇨. 그것도 저랑 5살밖에 차이 안 나는 여자한테요. 참 이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가 너무 이해 안 되고 화난다고 그냥 퇴직금 달라 해서 장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할 정도였죠. 저는 종종 어머님 댁으로 가서 이런 하소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미안하실 일은 아닌데 오히려 어머님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네가 고생이 많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어머님은 어떠시냐고 물었죠. 어머님은 이혼하고 초반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비 맞출 필요도 없고 혼자서 좋아하시는 책도 읽고 뜨개질도 하고 밥도 간단하게 차려 먹으니 너무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확실히 어머님은 이혼 후 얼굴이 더 피시긴 했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편안해 보이셔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물론 어머님도 그때까지도 아버님이나 그 여자 생각하면 분통 터지는 건 있으셨겠죠. 이제 그 여자 애까지 나오면 더 기고만장할 거고 아버님이 미쳐서 그나마 있는 재산 나중에 그 애한테 다 물려준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성별도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넌지시 알려줬거든요. 아들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님 입이 귀에 걸리고 나중 일이긴 하지만 저도 아버님 하는 걸로 봐선 간이고 쓸개고 다 그 여자 모자에게 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그 여자한테 완전 푹 빠져 있으셨고 그 여자도 아버님 조련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연 출산은 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날짜를 잡고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날짜에 맞춰 수술 후 아기를 출산하게 됐고 저희는 안 가려고 했다가 아버님 불호령 듣고 억지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과 저희 가족은 제왕절개 수술 후 간단한 처치가 끝난 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본 순간 아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 다 입을 못 다물었거든요. 왜냐고요? 그 여자가 낳은 건강한 3.8kg의 아들이 혼혈아였거든요. 동남아 혼혈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아이요. 신생한데도 크고 진한 눈, 까무잡잡한 피부, 정말 저희 아버님 느낌은 단 한 개도 없는 혼혈아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니까 아직 뚜렷하게 모를 수도 있지 않냐고요? 아니요. 정말 저나 남편이나 말을 못할 정도로 확실히 그 아이는 저희 아버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피부가 그 나이 때 남자분답지 않게 허여멀건하시고 머리색도 갈색이시거든요. 눈동자도 갈색이시고요. 저희 남편도 그렇습니다. 눈도 작고 가늘게 찢어져 있는 전형적인 동양적인 눈이고요. 그런데 완전 정반대의 아이가 나온 거예요. 까만 피부에 동그랗고 까만 눈. 아버님 아무 말도 못하고 간호사분께 겨우 하시는 말씀, 애기 잘못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간호사분은 아니라며 양미화 씨, 천덕현 씨 아들 맞다고 확인해 주시더군요. 저랑 남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너무 당혹스러워서요. 아기를 보기 전까지 들떠 있으시던 아버님은 아기를 보고 나서는 얼굴이 흑빛이 되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을 부르시는 겁니다. 병원에 한번 물어보라고. 친자검사 같은 거 혹시 할 수 있느냐고요. 병원에서 친자검사에 필요한 샘플 채취는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남편이 나서서 알아보고 친자검사 의뢰까지 따로 맡겼습니다. 그 여자는 수술 후 정신을 차렸고 묻더라고요.
아이 어떻냐고요. 저희 부부 아무 말 못하고 저희 아버님도 화가 난 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가만히 있으시고요. 그러더니 직접 보라고 하셨어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동도 불편한데 그 여자 아버님의 반응이 이상하다 보니까 아이 직접 봐야겠다고 우겨서 휠체어까지 겨우 타고 신생아실 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보고 그 여자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희와 함께 병실로 돌아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아버님이 애 얼굴 봤냐고 제가 내 애가 맞느냐 따지셨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더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맞다고 자기 의심하느냐고 더 난리치더라고요. 간호사분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화가 나서 그대로 병실 박차고 나갔고 그 여자는 혼자서 화내고 있고요. 남편하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몸조리 잘하라며 병원을 빠져나왔죠. 긴급으로 맡긴 친자검사 결과지는 며칠 안으로 왔어요. 남편이 확인 후 아버님께 드렸죠. 결과요. 예상했던 것처럼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아버님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님은 그 결과를 보고 또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아버님의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참 어이가 없고 그럼 도대체 누구의 애란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왕절개 수술이라 5일 동안 병원에 있고 그 후에 조리원으로 올라가기로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 결과지 받고 조리원부터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퇴원 후 바로 집으로 오게 되었죠. 아이는 제가 데리고 왔고요. 아버님 누구 애냐고 길길이 날뛰고 그 여자 처음엔 우기다가 나중에 결과지 보고 자기 몰래 이런 검사까지 했느냐 적반하장으로 화내더라고요. 정말 쑥대밭이 따로 없었죠. 도저히 아기를 돌볼 상황이 아니어서 아기는 일단 제가 데리고 와서 돌봤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생김새도 그렇고 애 아빠가 공장 쪽 직원인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죠. 저희 남편도 비슷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워낙 공장 직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카페이기도 하고 그 여자도 워낙 눈웃음, 코웃음 잘 흘리는 여자기도 했는데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다 싶더라고요. 그 여자 결국 저희 집 와서 애 돌려달라고 했고 그 길로 아버님 집에서 나갔습니다. 가게까지 문 닫고 종적을 감췄는데 더 기막힌 건 저희 공장에서 1년 정도 일했던 직원 하나도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추측으론 아마 그 직원 애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일은 제가 고스란히 어머님께 다 알려드렸고 어머님도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꼴 좋다고도 하셨고요. 저희 아버님 그 일로 매일 술 드시고 어머님께도 전화해서 주정 부리셨다는데 저희 어머님 이제 남남이고 연락하지 말자고 바로 끊어버리셨대요. 그렇게 아버님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혼자 사시게 됐는데 저희도 자주 안 가니까 섭섭하다느니 자기를 무시하느니 자꾸 전화 와서 따지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화나서 그냥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나가겠다고 아버지 알아서 사시라고 화내고 싸웠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공장 관리는 저희 남편에게 일임한 상태라서 저희 남편 그렇게 그만둔다고 하면 아버님도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이 남편을 붙잡으시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잘 챙겨주고 헌신하신 어머님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새장가 드실 생각에 들뜨셨던 우리 아버님. 결국 내연녀한테 제대로 배신당하신 거였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셔봤자 이미 어머님과는 끝이 났고 저희 자식들도 아버님 밑바닥까지 다 본 것 같아 존경심도 싹 사라졌어요. 다 아버님이 자초하신 거죠 뭐. 부부 사이에선 신뢰와 감사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 없는데 아버님은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고마운 건 모르셨으니까요. 이렇게 큰일 겪으면서 아버님도 깨달은 게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착한 여자로 살아오다가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성격이 많이 달라지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이런 요지경 세상에서 더욱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어요.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마음가짐을 좋게 쓰는 건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다 좋은 거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니까요. 저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라기보다 착함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과 남들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억지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저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싫은데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다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동의한 적도 많아요. 저는 정확히 착한 성격이라기보다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제 욕구와 감정을 눌러왔던 성격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제 성격이나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하는 것은 맞겠지만 제 욕구와 감정까지 눌러가면서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다. 싫으면 싫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소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제 성격과 가치관을 많이 바꿔버린 그 중대한 사건이라는 건 저의 이혼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간 공부 잘하고 말썽 한번 안 피운 착한 딸로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교와 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에도 괜찮은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것도 다 부모님의 생각이셨죠. 부모님 주변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더러 딸이 착하고 말 잘 들어서 좋겠다. 속 안 썩혀서 부럽다. 어쩜 저렇게 잘 키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셨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게 큰 자랑이었고 제 덕분에 어깨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잘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이 저를 계속 자랑스러워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딸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지연아, 너 이번 주말에 뭐 하니? 왜요, 엄마? 이 사람 한번 봐봐라. 엄마는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인상이 반듯하고 남자답게 생겼더라고요. 누군데요? 어떠니? 남자다워 보이고 잘생겼지? 네, 대기업 다니고 아버지는 한의원 원장. 혹시 선보라고요? 이 남자 엄마가 나랑 문화센터 다니거든. 친해.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경숙 씨라고. 아, 예. 전에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들 나이가 32인데 마침 너랑 나이 차이도 딱 되고 형편이나 수준도 비슷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숙 씨가 참 성격 괜찮거든. 시어머니감으로 너무 괜찮아. 이해심 많고 착하고 딱 네 자리인 거야. 엄마는 신나셔서 그 친구분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모르시지만 저에겐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엄마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 남자친구는 극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연극 배우로 살아가고 있었고 수입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사이였는데 좋아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부모님께는 말조차 하지 못했어요. 실망 한번 안 시킨 딸로 여지껏 살아왔는데 제일 중요한 결혼 문제에 있어서 수입도 변변찮고 미래도 불투명한 남자랑 만난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시겠나요. 그래서 말씀 못 드렸다가 결국 선짜리 약속까지 잡고 말았습니다.
평생 부모님 말씀 듣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친구분의 아들이었던 그 남자는 이름은 강현민이고 사진만큼이나 신물도 인상이 좋았어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적극적이더라고요. 그 남자 한다는 말이 보통 부모님이 주선한 선자리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좋답니다.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니까 서로 잘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현민 씨가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몹시 좋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은 조건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성적인 끌림은 좀 부족했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남자친구에게 너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남자친구가 화내고 욕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허탈한 표정으로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허탈하고 슬픈 얼굴로요. 저는 왜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지연이 네가 니네 부모님한테 나 당당하게 소개 못 시켜줄 거란 건 알았어.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아. 너도 나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나를 만나는 것 자체를 좀 불안해하고 또 어쩔 땐 한 다리 빼놓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거든.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게. 그 말에 저는 좀 놀라기도 했고 너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좋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고 결국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남자랑 결혼하겠구나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행복하라고 해줬습니다. 그날 저는 이별의 아픔에 집에 돌아와서 3일을 끙끙 앓았습니다. 많이 좋아하는데 바보 같고 우유부단한 나 때문에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죠. 그렇다고 부모님 반대 불사하고 남자친구를 선택할 용기도 없었고요. 회사 병가까지 쓰고 3일을 끙끙 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내 있는데 그 남자가 왔어요. 강현민 씨요. 저 아프다고 죽이랑 약 사들고 집 근처에 왔더라고요. 저는 방에서 자느라 몰랐는데 저희 엄마 통해서 놓고 간 겁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겐 미안하지만 강현민 씨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조건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고 또 내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잘해보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현민 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어요. 애초에 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만남이었다 보니 현민 씨와 제가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민 씨는 능력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성실하고 1등 신랑감 같은 사람이었어요. 적당히 눈치도 빠르고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어느 하나 특별히 빠질 것 없이 두루두루 괜찮은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희는 8개월 정도를 만나오다가 결혼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멋들어진 프로포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양가 부모님이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현민 씨네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가볍게 마주친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간 건 처음이었죠. 아버님은 과묵하시고 표정도 거의 변화가 없으셔서 좀 어렵게 느껴졌고요. 반면 어머님은 성격이 몹시 밝고 쾌활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혼도 전이건만 저에게 벌써 아가라고 부르시면서 며느리 대하듯 잘해주셨어요. 나중에 현민 씨에게 들었는데 어머님은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시골 출신이라고 하셨습니다. 20살 때까지 시골에서 사시다가 일자리 구하러 서울로 상경하셨고 아버님 한의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셨대요. 아버님은 어머님 보고 한눈에 반했고 결국 혼전 임신으로 현민 씨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했죠. 아버님과 어머님의 집안 형편 차이가 꽤 났고 현민 씨 할머니께서 특히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어머님이 시골 출신인데다 가방끈도 짧은 어머님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시집살이를 꽤나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눈치가 보여서 어머님 본인 친정인 고향에도 잘 못 가고 고향 친구분들을 거의 못 보고 사셨대요. 그러다가 현민 씨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좀 자유롭게 고향에도 오고 가고 친구분들하고 왕래하며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가만 보고 있자면 어머님과 아버님 성격이 극과 극으로 달라 보였습니다. 말수가 없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아버님과 밝고 쾌활하고 사람 좋아하는 데다 말수도 많으신 어머님이었죠. 어쨌든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시아버지 자리보다 시어머니 자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희 엄마 말씀대로 어머님은 성격이 밝고 좋으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적극적인 추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36평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저는 아내 혼수 넣고 남편 차도 한 대 바꿔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별다른 문제 없이 평탄했습니다. 따로 싸우거나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고 평일에는 각자 일하고 저녁에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한 잔씩 하고 주말에는 나들이를 가거나 마트에 가고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것 없이 소소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 컸고 좋았어요. 시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야 했고 어머님이 저한테 종종 전화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전화를 하셔도 빨리 끊는 편이었고 크게 불편하거나 거슬릴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퇴근했는지 전화가 오셨어요. 저 지금 가려고 주차장이요. 어머, 잘 됐다. 가는 길에 우리 집 잠깐 들러서 반찬 좀 들고 가. 사고라고 고아놨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저는 가는 길에 어머님의 부름을 받고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아직 퇴근 안 하셨나 봐요. 늦게 올 거래. 얘 지연아, 너 사회생활 하느라 또 집에서 살림하느라 많이 힘들지 않니?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죠. 힘들긴요. 제가 아직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힘든 거 없어요. 현미 씨도 깔끔한 성격이라 평소에 정리정돈 잘하고 빨래나 밀린 집안일 같은 건 주말에 나눠서 하고요. 특별히 제가 더 신경 쓰거나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어머님이 저 고생할까봐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긴 하더라. 네가 별로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긴 했어. 니네 집 한 번씩 가보면 그냥 봐서는 말끔해 보이는데 군데군데 먼지도 너무 많고 바닥도 잘 안 닦는지 양말이 새카매져. 어머님이 갑자기 타박을 하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어요. 청소기는 이따금씩 돌리는데 물걸레질은 자주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청소기보다 물걸레질이 더 중요한 거거든. 먼지 마시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일하는 며느리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저기 그래서 말인데 너네 신혼집에 일하는 사람 하나 들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일하는 사람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요? 제가 아이를 키워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는 편도 아니고 또 어머님 성에는 안 찰지언정 집이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엉망인 상태까지도 아니고요. 오며 가며 남편이랑 저랑 적당히 치우고 정리하면 되는데 일하는 사람까지 쓰라고 하니 놀랐죠. 무슨 일하는 사람까지요. 저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 실은 일을 좀 시켜줘야 될 사람이 있어서. 일을 시켜줘야 될 사람이 누군데요? 고향에 내 지인 중에 영자 언니라고 있어. 친자매는 아니지만 거의 친자매나 다름없게 친한 사이야. 그 언니가 나 많이 걷어먹어줬거든. 네, 그분이 그럼 일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 그 영자 언니의 딸. 딸이요? 영자 언니한테 지연이 너랑 동갑인 딸이 있어. 걔도 서울 올라와서 살다가 결혼도 일찍 했어. 애도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혼을 했거든. 네, 그런데요.
이혼하고 애는 남자가 키우기로 하고 나왔다는데 걔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대. 잘하는 건 살림밖에 없다고 하고. 근데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매달 애 양육비도 보내줘야 되는 처지라네. 아, 그래요? 그 언니가 나한테 어디 일자리 없느냐고 하는데 걔가 학력도 낮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어서 어디 회사 들어가기도 마땅찮은가 봐. 요즘은 국비 지원 학원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학원 다니면서 뭘 배워봐도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뭐라도 배워보거나 마땅한 취업 자리라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 언니가 워낙 딸 때문에 걱정이 많길래 내가 돈이라도 얼마 해주려고 했거든. 그랬더니 돈을 그냥 받기는 그렇고 살림이라도 좀 거들어 준다는 거야. 걔가 살림은 또 잘한대. 니네가 어차피 맞벌이 한다고 집안 살림도 신경 못 쓸 텐데 그런 걸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럼 어머님 댁에서 그 따님분을 쓰시면 되잖아요. 아유, 나는 안 되지. 너네 시아버지 성격 모르니? 나 집에 있는데 살림마저 사람 쓴다고 해봐라. 너네 시아버지 나한테 쌩 난리칠 거다.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나도 친한 언니고 사정이 안 좋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어머님은 그 지인분의 딸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저희 집에서 살림을 돕고 정당하게 월급을 주는 식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이셨어요. 어머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일단 저희 집은 사람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아는 지인분의 딸이라고 해도 남편과 저 둘이 사는 신혼집에 낯선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거절했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어머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거절을 잘 못해요. 별로 내키지 않고 이건 아니다 싶어도 거절은 못하는 거였죠.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그 사람 월급은 자기가 마련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상황만 보자면 저도 나쁘지는 않았죠.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성가신 집안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낯선 사람이 집에 온다는 게 마냥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님 부탁이니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왔어요. 이름은 송혜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수더분하고 수수한 인상이었고 이혼하고 사는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기운이 좀 어두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밝고 쾌활한 편이었고 성격도 통통 튀더라고요. 집안일을 꼼꼼하게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집안일을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바닥을 걸레질로 닦아서 바닥이 반질반질했고 수납이나 정리도 잘했어요. 어머님께 받은 카드로 알아서 식재료 사와서 뚝딱뚝딱 반찬이나 음식도 잘 만들어뒀죠. 저는 대학 졸업 후 내내 회사에서 일만 해서 사실 집안일에는 별다른 소질이 없는데 혜연 씨는 집안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혜연 씨 완전 프로 주부네요. 살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손끝이 야무진 것 같아요. 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바쁘신 부모님 대신해서 제가 집안 살림 거의 다 했거든요. 음식 준비도 제가 다 하고요. 아, 그랬구나. 제가 공부는 좀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집안 살림하는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들은 설거지 산더미로 쌓여 있으면 한숨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막 정리를 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고 희열까지 느껴진다니까요. 어머, 그래요? 집안일 하는 게 저한테 딱인가 봐요. 그것도 능력이죠. 한다고 다 잘하나요? 나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해도 이렇게 야무지게 잘하진 못해요. 제 칭찬에 혜연 씨는 기분이 좋은지 입술을 막 실룩이더라고요. 솔직히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집안일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해주니까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 집에 드나든다는 게 꺼림칙하기도 했는데 익숙해지고 나니까 너무 편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따로 월급을 주신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희 집을 정성껏 쓸고 닦아주니까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종종 백화점에서 화장품 같은 것도 사주고 고급 식료품 같은 것도 대신 사서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고 가서 먹으라고요. 그렇게 계속 서로 좋게 지냈으면 좋은데 언젠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연 씨가 저희 집에 드나든 후로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 와도 빨래가 쌓여 있거나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는 등 집안일을 점차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어머님이 여전히 월급은 따박따박 주시는 걸로 아는데 집안일은 점차 소홀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제 성격상 불편한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월급 받는 도움이긴 하지만 어머님 지인분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집에 와서도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따로 빨래 돌리고 분리수거를 해야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저희 집안일 혜연 씨가 월급 받고 하기로 한 일인데 돈은 받으면서 집안일은 더 이상 안 한다는 게 좀 그랬죠. 그래놓고 집은 또 계속 왔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혜연 씨에게 얘기를 했어요. 혜연 씨, 요즘도 저희 집 매일 오죠? 네, 매일 가요. 왜요? 어제도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도 내가 비우고 또 거실 바닥도 청소기를 꽤 안 밀었는지 먼지가 많더라고요. 제 딴에는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혜연 씨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분리수거 안 비웠나? 깜빡했나 보네요. 근데 그게 어제 일만은 아니고 요즘 종종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집안일을 다시 하거든요. 그 말에 혜연 씨는 좀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제가 신경 좀 쓸게요. 그리고선 자리를 확 박차고 일어나선 가방 챙겨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건만 저렇게 나오니 저도 좀 벙찌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일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이 불편하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얘 지연아, 너 어제 혜연이한테 뭐라고 했다며? 네? 뭐라고 했다기보다 예, 아무리 너네 집 가사일 봐준다고 해도 내가 얘기했잖아. 나랑 친한 언니 딸이라고. 알죠, 어머님.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어머님이 매달 월급 주시잖아요. 근데 혜연 씨가 집안일을 처음처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뭐라고 하면 어떡해. 저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엄청 기분 나쁘게 뭐라고 했다던데? 제가요? 그래, 엄청 속상해했대. 그 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기분 상해하더라. 니네 며느리 왜 그러냐고. 그 말에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오히려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고 혜연 씨는 바로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집에 갔는데 말을 이상하게 전했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은 저에게 조심 좀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혜연 씨가 좀 불편해졌어요. 집안일 하러 오는 사람이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로 한마디 한 건데 얘기했다가 저만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는데 남편마저도 그러는 겁니다. 그냥 집안일 제대로 안 해도 냅둬. 아니 왜? 우리 엄마가 월급을 주긴 하지만 사실상 진짜 일하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 그냥 엄마가 용돈 줄 구실로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것 뿐이니까.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돈 받고 일을 하기로 한 거잖아. 그래도 엄마 친하신 분이고 괜히 사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자. 저는 속으로 이해도 안 되고 그럴 거면 왜 우리 집에 계속 드나들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가족도 아닌 사람이 집에 드나든다는 게 마냥 좋을 순 없잖아요. 그전에는 집안일을 해주니까 당연한 거였다면 이제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해주고 저는 저대로 집안일을 계속 따로 하고 있는데 혜연 씨는 저희 집에는 계속 드나든다니요. 이게 무슨 이상한 상황인가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그냥 알겠다고 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상했지만 괜히 나서서 따지고 분란 만드는 게 더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더군요. 그날은 저희 팀 회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회식이 갑자기 취소가 되어서 계획과 달리 곧장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보니 혜연 씨의 신발이 있는 겁니다. 저희 남편 신발하고요. 혜연 씨는 보통 남편과 제가 퇴근할 때쯤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안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좀 어리둥절해 하면서 중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특히 혜연 씨 웃음소리가요. 뭐지? 싶어서 안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는데 혜연 씨가 안방에 딸린 베란다에서 옷을 널고 있었거든요. 혜연 씨 손에는 남편 속옷이 들려있고 바로 앞에는 저희 남편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둘이서 뭔가 장난을 치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뚝 하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기 왜 있나 싶고 이 상황이 뭔가 싶어서 어이없어서 쳐다보고 있었죠. 1, 2초간의 정적 끝에 남편이 허둥지둥거리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일찍 왔네? 지금 뭐해? 혜연 씨가 빨래만 널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었어. 네, 저 혼자 해도 되는데 현미 씨가 좀 도와준다고 하셔서. 네. 그러면서 갑자기 혜연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남편 속옷을 팡팡 털더니 널더라고요. 그 순간 혜연 씨 손에 들린 남편 속옷이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그냥 건조기 쓰시지 뭐하러 일일이 널고 계세요. 건조기 많이 쓰면 옷감 많이 상해요. 이불이나 베갯잎 같은 거나 건조기 쓰면 되지. 옷하고 속옷은 그냥 자연 건조로 넣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은 멀거니 서 있더라고요. 당신은 뭐하고 서 있어? 이제 다 해가는데. 그렇지. 내가 할 게 없네, 이제. 그러면서 남편은 어색한 웃음과 함께 저를 지나쳐 거실로 나갔습니다. 혜연 씨는 새초롬한 얼굴로 계속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며 그 자리를 뜨려는데 혜연 씨가 그러더군요. 이제 지연 씨라고 하지 말고 사모님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 딴에는 동갑이라서 가깝게 생각했는데 사모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집안일 똑바로 하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 혜연 씨,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단지. 그러니까요. 제가 좀 더 집안일에도 신경 쓰고 사모님 호칭 같은 것도 신경 쓸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모님은 무슨. 저도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요. 빨래 다 널었거든요. 저는 그만 퇴근할게요. 그렇게 혜연 씨는 인사를 하더니 나갔습니다. 어이없더라고요. 완전 비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집안일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한마디 했다고 저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겠다며 제대로 비꼬더라고요. 게다가 좀 전에 제가 본 남편과 있던 상황도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남편은 혜연 씨를 도와주려고 했다지만 제가 느낀 기류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신혼부부 소꿉 장난하는 것 마냥 장난치고 웃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바로 딴청 피우는 느낌도 들었죠. 저는 처음으로 혜연 씨와 남편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그냥 빨래 넣는 거 도와줄 수도 있지 않냐지만 사실 베란다가 넓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 비좁은 데 서서 굳이 도와줄 게 뭐 있나요? 저는 고민 끝에 이 일을 직장 동료에게 털어놨어요. 직장 동료도 놀라더라고요. 김 대리가 마냥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잖아? 그러면 그게 아마 맞을 거야. 여자의 촉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그럼 우리 남편이랑 혜연 씨랑. 모르는 거지. 아니 김 대리도 없는데 안방에서 둘이서 뭘 하고 있었던 거래? 자기 남편은 굳이 가서 왜 돕고 있냐고. 나도 좀 깨림직하긴 해. 근데 이걸 뭐라고 해? 얘기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걸? 말하면 안 되지. 말은 하지 말고 몰래 좀 찍어보는 게 어떨까? 몰래 찍으라고? 전에 TV 재연 드라마에서 보니까 홈캠 같은 거 살짝 설치해서 집 찍어보던데. 작아서 가리기도 쉽고 내내 녹화되고.
뭔가 찝찝하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저는 그 말에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혜연 씨가 저 없는 사이에 뭔가가 있나 싶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혜연 씨가 매일같이 집에 오는데 왜 집안일을 안 하는지 그 시간 동안은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혜연 씨 동의도 없이 찍는다는 건 불법이죠. 하지만 저 혼자 의심하고 끙끙 앓는 것보다 그렇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홈캠을 주문했고 거실 책장에 살짝 가리듯이 올려두었습니다. 장식품으로 잘 가려두니까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작은 CCTV를 설치하고 혜연 씨를 지켜봤습니다. 혜연 씨는 3, 4시 정도에 집에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과 제가 출근하면 그 후에 집에 와서 집안일을 싹 해놓고 일찍 잘 갔거든요. 그런데 뭘 하는지 점점 출근 시간이 늦어지더니 이제는 3, 4시에 출근하고 6시쯤에 가더라고요. 게다가 제 예상대로 와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오자마자 무슨 자기 집처럼 겉옷 대충 벗어놓고 가방 던져놓고 소파에 드러눕더라고요. 그리고는 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건지 뭘 보는지 뭔가를 봐요. 틈틈이 팬트리에 있는 간식도 꺼내 먹고 주스도 막 꺼내 먹고요. 자기 집 마냥 그렇게 1시간가량을 놀고는 일어나서 정리 대충 하고 청소기를 설렁설렁 돌리더라고요. 카메라는 거실만 비추고 있으니 혜연 씨가 카메라에서 사라질 때도 많았는데요. 카메라에 안 비칠 때는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빨래를 돌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며칠 지켜보니 집안일은 정말 설렁설렁 대충 했어요. 그냥 오늘도 왔다 티 정도만 내는 수준으로요. 좀 어이없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이 카메라를 단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에 별로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웬일인지 혜연 씨가 집에 오자마자 열심히 집안일을 하더군요. 그런데 1시간가량 집안을 쓸고 닦는데 갑자기 누가 오는 겁니다. 남편 퇴근 시간도 아닌데 말이죠. 뭐지 싶었는데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외근 갔다가 바로 퇴근한 건지 반차를 쓴 건진 모르겠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들어오니까 혜연 씨가 달려가서 안기는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몰래 보다가 너무 놀라서 소리까지 지를 뻔했습니다. 혜연 씨가 남편한테 안겼고 남편도 익숙한 듯 혜연 씨 허리를 껴안은 채 안으로 들어왔어요. 홈캠은 목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둘의 대화도 가관이었죠. 현민 씨 오니까 너무 반갑다. 외근 갔다가 바로 왔어? 생각보다 일이 빨리 마쳤어. 그리고 나보고 싶어서 날아온 거야? 그렇지. 오늘 저녁 뭐 해놨어? 자기가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카톡 보냈잖아. 그래서 된장찌개 해놨어. 오, 진짜 좋다. 내가 다 끓여놨으니까 나중에 네 마누라 오면 같이 먹어. 나는 실컷 끓이고 먹지도 못하지만. 하면서 토라진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나랑 먹자. 지연이한테는 나 혼자 먼저 먹었다고 할게. 됐어. 나 별로 배도 안 고파. 내가 선물 사왔는데? 정말? 뭔데? 저희 남편은 가방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라고요. 그 상자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목걸이? 예뻐? 마음에 들어? 비싼 거 아니야? 엄청 비싼 건 아니고 한 20만 원 했나? 치, 마누라한테는 엄청 비싼 거 하고 다니더니 나는 겨우 20만 원? 그거 내가 사준 거 아니야. 본인이 산 거지. 정말? 그럼 목걸이 사준 적 없어? 당연하지. 그럼 좋네. 자기가 나 해줘라. 그러면서 남편한테 안기더라고요. 남편은 목걸이를 채워주더니 갑자기 혜연 씨 엉덩이를 막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둘이서 장난치고 난리 연병을 떠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더럽고 설마 했는데 그 둘은 진짜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정신없는 틈에도 그 녹화본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한 건 그냥 모른 척 묻어둬야 되나 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싸우고 부딪히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싫었거든요. 살면서 누군가와 싸우고 갈등이 생기는 게 싫어서 웬만하면 남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넘어가주고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만약 이 일을 문제 삼아서 뒤집는다면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더 이상 자랑스럽고 걱정 없는 딸이 아닐 겁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날 거고 저 역시도 구설수에 오르고 골머리까지 앓아야겠죠. 그런 거 감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참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속이 너무 괴로운데도 남들 보는 눈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갈까 싶은 제가 문득 한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왜 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신경을 쓸까 싶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그 여자가 내 집에서 이렇게 대놓고 놀아나는데 이걸 참아주려는 멍청이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지 않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도 이 녹화 영상을 대놓고 보여주겠다 결심했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덮고 살면 제 속이 썩다 못해 문드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말에 시댁에 가서 몽땅 얘기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겐 티를 안 내고요. 그런데 금요일쯤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일을 하다가 문득 홈캠을 봤는데요. 송혜연이 또 일은 안 하고 거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어디 두고 보자. 내일 시댁 가서 다 얘기할 거다.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왔는지 송혜연이 신나서 문을 열어주러 가더라고요. 설마 남편이 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에 저는 기절할 뻔했죠. 그 장면도 빼곡히 녹화를 하고 녹화본은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시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송혜연에게도 연락했어요. 시부모님 집에 오시는 것 때문에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내가 돈은 따로 더 주겠다고요. 송혜연은 알겠다고 하고 왔죠. 송혜연은 집에 들어오더니 저희 남편하고는 대면대면한 척을 하며 인사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둘이서 물고 빨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그런데 집에 들어온 송혜연이 좀 놀라더라고요. 근데 식재료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네. 그럼 뭘 하시려고요? 그러는 와중 시부모님도 때마침 오셨습니다. 어머, 벌써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부모님도 들어오시더니 송혜연이 있는 걸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혜연이 네가 여기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이모. 사모님이 부르셨거든요. 음식하는 거 도와달라고. 지연이가? 어머님은 그러면서 주방을 둘러보셨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도 없네?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송혜연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건요. 보여드릴 게 좀 있어서요. 드릴 말씀도 있고. 저는 그러면서 TV 화면을 켰습니다. 폰과 연동이 되게 해놓고 곧바로 그 녹화 장면을 틀었어요. TV에서는 송혜연이 저희 집에 와서 소파에 드러눕는 게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화면 속에 자기가 보이자 송혜연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저 몰래 찍은 거예요? 미쳤어요? 왜 사람을 몰래 찍어요? 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나지막히 그랬죠. 닥치고 좀 봐. 네가 지금 나한테 난리칠 때 아니잖아? 저는 살면서 남에게 그런 말은 처음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이가 딱딱 물릴 정도였죠. 제 말에 송혜연도 아차 싶은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등장했고 둘이서 껴안고 얘기하는 것도 다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남편도 충격 먹고 입이 떡 벌어졌죠. 이런 게 찍히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똑같았죠. 이게 무슨... 혜연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야 강현미, 너 이게 다 뭐야? 그 말에 송혜연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얼굴만 시뻘개진 채로요.
두 사람 사이가 뭔가 좀 이상해 보여서 제가 몰래 녹화를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런 게 찍혀 있더라고요. 나한테 직접 말을 하지. 이게 무슨 짓이야? 게다가 엄마 아빠까지 불러놓고. 당신한테 말할 필요 뭐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보셔야지. 왜? 창피하긴 하니? 아버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어머님께 따지셨죠. 쟤 당신 고향 친구 딸 아니야? 맞는데 그러게 왜 저런 애를 이 집에 들여놔?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어머님은 불효령하는 아버님 앞에서 쩔쩔매더니 갑자기 송유연을 노려보시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이러라고 매달 월급 따박따박 준 줄 알아? 죄송합니다, 이모. 이모는 누가 이모야? 이 미친 게. 사는 꼬라지가 불쌍해서 돈이라도 주려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그냥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했더니 감히 내 아들을 꼬셔내? 너 미쳤니? 네가 언감생실 누굴 건드리고 넘봐? 그 말에 송혜연도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모 말씀도 참 너무하시네요. 제가 뭐 어때서요? 애 딸린 이혼녀에 직장도 제대로 없고 학교도 똑바로 못 나온 주제에 뭐가 어째? 이혼녀인 것만 빼면 이모님도 저랑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이모님도 집불 없는 상태에서 이모부님하고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미쳤나 정말? 저 현미 씨 좋아해요. 현미 씨도 저 좋다고 했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이렇게 밝혀진 거 저희 서로 많이 사랑해요. 송혜연은 생각보다 뻔뻔하게 나왔고 어머님은 뒷목 잡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야 강현민, 네가 말해봐. 이게 다 진짜야? 너도 얘가 그렇게 좋아? 하지만 어머님의 물음에 남편은 비겁하게 한 발 물러나더군요. 아니, 난 그런 것까진 아닌데 그냥 제가 몸으로 들이대니까. 그 말에 송혜연은 눈이 뒤집히더군요. 오빠,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나 좋다며. 이혼할 테니까, 와이프 쫓아낼 테니까 그냥 나보고 이 집 아예 들어앉으라며. 야, 그건 그냥 한 소리지 그걸 믿냐? 내가 미쳤어? 뭐라고? 야, 이 새끼야. 그럼 너 나 갖고 놀았어? 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서 불륜 저질러 놓고 참 가관들이다 싶었죠. 남편도 신나서 송혜연하고 놀아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송혜연이 일방적으로 꼬신 척하면서 발 빼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공개해야 할 영상은 하나 더 있었죠. 야, 송혜연, 너 왜 억울한 척하냐? 내 남편도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지만 너도 마찬가지잖아. 뭐라고? 저는 두 번째 영상도 틀었습니다. 그 영상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봤던 영상 말이죠. 금요일에 송혜연이 불러서 저희 집에 들어온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외간 남자였어요. 저도 회사에서 그걸 지켜보는데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송혜연은 저희 남편과 놀아난 것도 모자라서 아예 저희 집에 외간 남자까지 들인 겁니다. 자기 집처럼요. 이게 말이 되나요?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대책이 없다고 해야 할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남자를 끌어들였는데 그 남자도 저희 집이 처음 온 게 아닌지 익숙한 듯 소파에 앉고 물도 마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집을 비운 낮 동안은 송혜연이 자기 집인 양 할 거 다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집에 모르는 남자들이 드나들었다는 게요. 그 영상에 시부모님 또다시 경악하고 남편도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송혜연도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가방 들고 튀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도망가는 송혜연을 잡고 끌어왔죠. 너 미쳤냐? 이 집에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 야, 이게 네 집이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낮에 어차피 사람 없고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치워놨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뭐야? 너야말로 나한테는 뭐 이혼하고 나랑 살겠느니 어쩌느니 개수작 부려놓고 걸리고 나니 딴소리에 나 너 고소할 거야.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아냐? 네가 뭘로 나를 고소할 건데? 뭐 혼인빙자 간음죄란가 그런 걸로. 너 코미디 찍냐? 아무리 멍청해도 앞뒤 분간도 못해? 너랑 나랑 불륜이고 애초에 너도 내가 유부남인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무슨 혼인빙자야 이 멍충아.
뭐? 멍청한 주제에 난잡하기까지 해서 감히 이 집에 딴 놈을 들여? 나야말로 너 이거 고소할 거야. 고소? 사랑 갖고 놀아놓고 고소! 하더니 송혜연이 갑자기 남편 뺨을 갈기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라고 어머님도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남편도 눈이 돌더니 송혜연의 뺨을 똑같이 갈겼습니다. 그리고는 송혜연이 악을 쓰며 남편의 얼굴을 잡아 뜯었고 어머님이 시겁하면서 둘을 말리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가관이다 싶었고요. 그렇게 생난리였고 아버님이 그만 못하느냐 고함 지르고 나서 겨우 일단락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분노에 못 이겨 어머님한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이혼할 거냐 그랬고 저는 이런 꼴까지 보고 더는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 여자랑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나는 이혼해 주겠다. 그냥 이참에 둘이 결혼시키시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미쳤느냐고 내가 저런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냐고 하셨죠. 저는 어쨌든 이혼할 거라고 나머지는 알아서들 하시라고 하고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 나서 남편이 친정 근처로 찾아오고 잘못했다 봐달라 그랬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여지껏 안 해서 그렇지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단호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여튼 저는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다 알렸고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님과 저희 부모님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은 어머님은 송혜연 엄마인 고향 언니에게 전화해서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느냐, 딸 교육 어떻게 시켰느냐며 악다구니를 쓰셨다고 했고 송혜연 엄마는 네 아들이 내 딸 갖고 놀았다고 가만 안 둔다고 거품 물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송혜연이란 여자를 저희 집에 들인 것부터 이 모든 풍비박산은 예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송혜연은 애초에 착실하게 집안일 해주고 성실하게 월급 받아가며 살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도 겉으로는 착실하고 건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제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달코 다른 남자였고요. 그런 일을 겪은 후 저는 이혼 소송을 감행했고 남편과 송혜연에게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제 승소는 확실한 것이었죠.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송혜연이 과거에 이혼했던 이유도 송혜연의 남자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송혜연이 결혼 생활 도중 밖에서 남자를 몰래 만나다가 들켰고 그걸로 이혼당하면서 아이 양육권도 뺏긴 거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런 사실까진 모르고 불쌍한 친구 딸 좀 도와주자며 저희 집에 들이신 거겠지만 사람 하나 잘못 들였다고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날 줄은 몰랐네요. 어쨌든 남편 역시도 좋다고 그런 여자랑 놀아나고 저 배신한 거니 남편에게도 만정 다 떨어져서 이혼을 속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승소로 잘 끝이 났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 엄마 아빠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느냐,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걱정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엄마 아빠 앞에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이 말도 못하게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나 그동안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딸로 살아왔고 이만하면 자식으로서 잘하고 산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꼴을 직접 보고 어떻게 남들 눈 생각해서 참으라는 소리가 나오느냐. 엄마 아빠에게 나는 안중에도 없느냐며 악을 썼죠. 다른 사람 눈 체면 신경 쓴다고 딸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느냐고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적잖이 놀라셨습니다. 부모님과도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나중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그때 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 거라고요. 엄마 아빠도 더 이상은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시라고 말이죠. 거절도 해본 사람이 해본다고 이 나이 먹도록 거절도 잘 못하고 남들 신경 써가며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이제는 다 깨달았다고 했죠. 비록 이혼녀 딱지도 얻었지만 이혼 결정도 그걸 터트린 것도 다른 사람 눈치, 체면 이런 거 안 보고 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일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속은 편안하고 시원하더라고요.
이혼은 했지만 제 성격이나 가치관에는 좋은 방향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마냥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일을 겪음으로 저도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마음의 귀를 많이 기울이며 살려고 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저와 동서지간인 형님이 집에 놀러 오셨어요. 저희 집과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아서 연락도 많이 하고 교류도 잦은 편인데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놀러 오셨더라고요. 밥 먹고 저희 아이를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문득 형님이 갑자기 1년 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때 너무 꼬셨는데 다시 생각해도 동서 대박이야, 진짜. 아, 그 일요? 어떻게 생각만 하던 걸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최고라니까? 형님의 말에 저는 멋쩍게 웃었죠. 아, 그 일로 시댁하고 인연 끊을 뻔했잖아요. 끊겼으면 더 좋은 거 아니고? 하면서 형님이 막 웃으시길래 저도 덩달아 웃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 전 결혼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남편네 집에 처음 인사를 갔습니다. 잔뜩 긴장을 하며 제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하고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도 신경 써서 갔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본 첫 순간 하신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어머나, 왜 이렇게 커? 거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였거든요. 저는 그때 어머님과 초면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한 첫마디가 거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요. 참 기가 막히죠? 저는 키가 172예요. 여자 키치고 큰 편 맞습니다. 남편 키가 176인데 서 있으면 저랑 큰 차이가 안 나 보이고 딱 봐도 커 보이긴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음 본 사람한테 다짜고짜 거인이라니요. 황당하더라고요. 남친도 당황하고요. 그때 처음 본 형님도 옆에 계셨는데 본인이 더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키도 크고 늘씬해서 모델 같구만. 하면서 급하게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무슨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제가 좀 키가 커요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좀 작으신 편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15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마르기도 많이 마르셔서 체구가 참 작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작으신 편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가 커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어르신분들 중에 아기 없이 솔직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첫 만남을 가졌는데 정말 제 키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요. 지금은 말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살 붙으면 덩치 엄청 커 보일 거라느니 우리 아들보다 더 커 보인다느니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크다느니 등등 제 키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닌데 제 키에 관심을 엄청 가지셨습니다. 저는 좀 곤란했고 남편도 그만 좀 하시라고 말렸어요. 형님도 다른 얘기 좀 하라고 하시면서 다른 화두로 돌렸고요. 나중에 안 거지만 저희 어머님 여자가 키 큰 거 참 별로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여자란 자고로 자기처럼 작고 아담해야 된다고요. 연세가 있으신 편인데도 덩치 크거나 뚱뚱한 것도 싫어하셔서 나름 관리를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관리하시는 거 좋고 어머님 좋아하는 취향도 다 알겠지만 타고난 키 가지고 그렇게 말하시는 건 좀 무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인데 욕하긴 그렇지만
우리 엄마 주책 바가지로 소문나서 친구도 별로 없어. 우리 아빠도 그냥 말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실 때가 많다니까. 내가 전에 자기한테 그랬잖아. 엄마가 눈치 없는 소리 잘해서 나도 곤란할 때 많았다고.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 그냥 좀 당황스러웠어. 내 키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 줄은 몰랐거든. 키뿐만이 아니고 우리 엄마 남 외모 갖고 지적 잘해. 아까 형수님 봤지? 형수님도 살 안 빼냐고 통통하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 말 하시는데 옆에서 말려도 소용없어. 형수님도 이제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그러려니 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원래 성격이 저러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하려면 저도 형님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안 할 정도의 큰 이유까진 아니니 저는 그대로 결혼은 진행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해보니 어머님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이없는 소리를 잘 하셨지만요. 제 옷차림 지적도 잘 하셨고 헤어스타일 지적도 잘 하셨어요. 한 번씩은 저도 똑같이 지적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원래 성격이시니까 하고 꾹 참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기다리던 임신이라 너무 좋았지만요. 문제는 임신 기간 동안 살이 너무 많이 찌게 된 것이죠. 먹덧처럼 평소에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잘 먹게 된 데다 부종도 심해서 더 부어 보이게 되었죠. 임신 기간 동안 생각보다 더 살이 찌게 되니 저도 제 모습이 낯설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만 건강하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삭일 때 아버님 생신이어서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해서 다 같이 먹을 때였는데요. 어머님이 저 먹는 모습을 빤히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너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니? 갑자기 저 먹는 걸로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말에 남편도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먹는 걸로 왜 그래요, 엄마? 이 사람 임신했잖아. 누가 모르니? 저는 입맛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또 하시는 소리가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너는 무슨 살을 그렇게 찌우니? 꼭 씨름 선수처럼 보여. 저는 그 말에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씨름 선수라뇨. 그게 임신한 며느리에게 할 말인가요? 옆에 있던 형님도 제 눈치를 보며 어머님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고 저희 남편도 발끈해서 화내더라고요. 엄마, 임신한 사람한테 그게 뭔 소리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마누라 역성이야? 무슨 말도 못하게 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씨름 선수가 뭐예요? 얘 농담한 거야, 농담. 농담도 못하니? 왜 이렇게 호들갑들이야? 어머님은 농담 아니냐며 더 성하셨지만 저는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가뜩이나 만삭인 상태라 몸이 불편한데 살이 찌고 붓기도 심해서 힘들었거든요. 몸도 힘들었지만 나중에 출산 후에 예전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되고 신경 쓰였는데 거기다 대고 씨름 선수 아니냐고 하니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평소엔 어머님의 무례한 말들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지만 그 말만큼은 너무 상처가 되고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어휴 됐다. 그냥 먹어. 이거 좀 덜 먹는다고 안 빠져. 괜찮아요 어머님. 다 먹었어요. 너 위에서 하는 소리야. 살찌우면 애기 낳을 때 더 힘들어. 애기한테도 좋은 거 아니고. 나 성진이 용진이 낳을 때도 일부러 더 관리하면서 먹는 거 신경 썼다. 마냥 잘 먹고 찌운다고 애한테 좋은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불어있으면 얼마나 애 낳을 때 힘들게 해. 살을 찌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임신 기간 동안 힘들어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먹덧과 붓기 때문에 찌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무조건 자기처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씨름 선수니 그런 말은 너무 심하셨어요. 동서 상처받아요. 그건 농담이지. 농담 갖고 그렇게 발끈하면 그건 본인이 찔려서 그런 거야.
저는 저 대신 화내주는 형님을 살짝 말리며 어머님을 보고 웃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을 보며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은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우쭐해하시며 그러더라고요. 네가 봐도 그렇지? 내가 쌀밥을 요새 안 먹거든. 순 탄수화물 덩어리 아냐. 이 나이에도 내가 이렇게 관리한다. 너네 아버님은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너네도 나보고 배워. 관리하는 거 좋죠. 그래도 어머님 너무 살 많이 빼지 마세요. 나이 드실수록 골고루 드셔야지. 너무 빼시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나는 나 알아서 해. 걱정 마. 아니에요, 어머님. 요새 살이 너무 빠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 모습이 꼭 말린 대추 같아 보여서요. 말린 대추. 제 말에 어머님 수저 멈추시고 벙찐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저희 형님 그 순간 못 참으시고 푹 하고 웃으신 거예요. 어머님은 얼굴 새파래지셔서 저와 형님을 노려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나이 드실수록 잘 드셔야 해요. 탄수화물도 필수 영양소인데 잘 챙겨 드셔야죠. 안 그러면 피부 탄력도 없어지고 몸에도 안 좋고 꼭 말린 대추처럼 되니까. 야, 너 그 대추 소리 그만 안 해? 어머님은 제대로 열받으셔서 소리 지르셨고 저는 놀란 척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어머님도 똑같이 느껴보시라고요. 하지만 왜 화내시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왜 그러세요, 어머님? 뭐? 말린 대추? 너 말이면 다야?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어머님.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 시뻘개지시는데 저희 남편 말이 더 히트였습니다. 그래, 엄마. 왜 이렇게 발끈해? 엄마가 아까 농담에 발끈하면 그건 찔려서 그런 거라며. 엄마 찔려? 말린 대추 소리에? 야, 아들이라는 놈이. 별말도 아닌데 왜 소리를 지르냐 그거죠. 옆에서 가만히 식사하시던 아버님도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소란들이야? 아니, 당신은 저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농담이라잖아. 당신도 툭하면 가족들한테 농담이라시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뭘 그래? 아버님까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사실 아버님도 어머님 때문에 화나신 적 많거든요. 어머님은 혼자 열내시면서 저희 보고 밥 먹고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참나, 내가 며느리한테 말린 대추 소리나 듣고 너네 그냥 챙겨서 가라. 엄마. 그냥 가. 너네 보기 싫으니까. 저는 왜 화내시는지 이해 안 된다는 표정 짓고 있었고 남편은 알겠다며 엄마도 화나시기 전에 가자면서 저를 데리고 후다닥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살짝 걱정돼서 남편에게 그랬죠. 어머님, 화 많이 나셨을까? 에이, 뭐 농담 가지고. 자기는 씨름선수 소리까지 들었는데 말린 대추 정도야 뭐. 우리 엄마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셔야 돼. 그래도 아까 엄청 화나셨던데. 괜찮아, 괜찮아. 뭐라고 하시면 내가 말씀드릴게. 사실 남편도 학창시절 때 살이 좀 많이 쪘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돼지니 하마니 무지하게 뭐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가족들 중 어머님의 거침없는 언변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저도 일부러 그런 거긴 하지만 엄청 심한 말도 아닌데 제 말 한마디에 그렇게까지 파들파들 화내실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어머님은 저한테 다음날 전화하셨더라고요. 너 내가 늙었다 이거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말린 대추라는 소리라니? 어머님, 제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셨어요? 당연하지. 가뜩이나 주름 늘어서 신경 쓰이는데 너 같으면 신경 안 쓰여? 어머님이 그러시길래 저도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한테 사과해 주세요. 뭐? 저보고 씨름 선수 같다고 하셨잖아요. 저 지금 만삭이고 당연히 살찔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몸 상태 변해가고 붓기도 심해서 너무 힘든데 씨름 선수 같다고 하시면 저는 상처 안 받나요? 어머님도 말린 대추 소리에 상처 받으신 것처럼 저도 상처 받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농담도 못하냐고 그러셨겠지만 이미 본인도 농담 때문에 한바탕 화를 내셨으니 그렇게 말하실 순 없었겠죠. 한참 뒤 어머님은 그래, 네가 씨름 선수라는 소리에 그렇게 기분 상했다면 나도 사과하마. 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은 멋쩍은 소리로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한테 막말하는 어머님의 말투, 그 뒤로 고쳐졌냐고요? 아니요.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고쳐지시겠나요? 하지만 훨씬 나아지신 건 분명합니다. 전에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다면 그래도 이제는 말하시다가도 살짝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간혹 저한테도 너 이것도 마음에 담아두는 건 아니지? 하면서 신경도 쓰시고요. 이 정도면 많이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저희 형님도 결혼 후 어머님의 농담 아닌 농담 들으며 상처 많이 받았고 똑같이 대받아치고 싶은 거 몇 번이나 참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농담이랍시고 대받아쳐서 너무 속 시원했대요. 그리고 형님도 어머님이 만약 또 그러시면 자기도 대받아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뭐 상처 안 받나요? 시어머니가 주는 상처 그냥 모른 척 감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담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가족끼리 서로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하면 좋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솔직함을 가장해서 무례한 말씀은 그만하시고 서로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돼주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